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시절. 깊은 산속 어느 작은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신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봉우리가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가 떡하니 버티고 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며 소박하게 살았고 저녁이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짜기를 가득 메우곤 했습니다. 계절은 마침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던 때라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끝이 제법 매서워져 옷깃을 단단히 여며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기와가 얹어진 오래된 서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져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훈장님은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노인이셨는데 엄격하면서도 인자한 눈매를 가지고 계셔서 아이들은 그분을 무서워하면서도 따랐습니다. 서당 마루 밑에는 택감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훈장님은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학문을 가르치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글 읽는 소리는 산새 소리와 어우러져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을 완성하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이 서당에는 산이라고 불리는 7살 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정식으로 글을 배우는 학동이 아니라 서당의 잔심부름을 도맡아 하는 아이였습니다. 산이의 집은 너무나 가난하여 끼니를 잇기조차 어려웠기에 부모님은 산이를 서당에 보내 훈장님의 수발을 들게 하고 겨우 밥이나 얻어먹게 했던 것입니다. 산이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먹을 갈 물을 길어오며 아궁이에 불을 때 군불을 지피는 고친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아이는 서당 근처에 머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며 늘 싱글벙글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깨너머로 들리는 글 읽는 소리에 유난히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었습니다. 학동들이 천자문을 펼쳐놓고 하늘천 따지하며 목청을 돋울 때면 마당에서 빗자루질을 하던 산이의 손길이 저절로 멈추곤 했습니다. 아이는 빗자루를 쥔 채 멍하니 마루 위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거렸는데 마치 그 소리를 입안에 넣어 굴려보며 맛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훈장님이 아이들에게 글자의 뜻을 풀이해 주시는 소리가 들려오면 산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우며 그 모든 이야기를 마음속 깊이 새겨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날씨가 갑자기 흐려지더니 쌀아기 눈이 흩날리기 시작해 날이 몹시 추워졌고 훈장님은 밖에서 떨고 있는 산이가 안쓰러워 방 안으로 들어와 아랫목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산이는 송구스러운 마음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방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눈동자만은 호롱불처럼 반짝이며 책을 펴든 학동들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날 훈장님은 평소보다 조금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꽤 오랫동안 글을 배운 나이 많은 학동들조차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쩔쩔매며 진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책장 넘기는 소리와 훈장님의 헛기침 소리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훈장님은 가장 나이가 많고 공부를 오래 한 칠성이라는 학동에게 책의 한 구절을 가리키며 그 뜻을 물어보았지만 칠성이는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훈장님은 혀를 차며 다시 한번 설명해 주려 하다가 문득 구석에 앉아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는 산이를 발견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산이는 자신이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칠성이가 읽지 못한 구절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훈장님은 조용히 손을 들어 다른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는 귀를 기울여 산이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어보려 했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재주가 있어도 아는 것이 없고 산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놀랍게도 그 어려운 한문 구절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풀이한 내용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학동들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조그만 아이에게로 쏠렸고 산이는 갑작스러운 정적에 놀라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산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푹 숙이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당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고 훈장님의 눈빛만이 깊은 우물처럼 고요하게 산이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천천히 산이에게 다가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산아, 방금 네가 읊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한 것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산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훈장님,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훈장님은 놀라움을 감추며 산이 앞으로 책을 밀어주었고 떨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권했습니다. 산이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책을 내려다보았는데 까만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일 터인데도 아이의 눈에는 그 글자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낯익게 다가왔습니다. 산이가 더듬더듬 글자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불안하게 떨리던 목소리가 점점 차분하고 맑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글자 속에 담긴 깊은 이치와 비유까지도 막힘없이 풀이해낸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 천자문도 떼지 못한, 아니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아이가 수년을 공부한 학동들보다 더 깊이 있게 글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은 실로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학동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산이를 바라보았고 훈장님은 무릎을 치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훈장님은 산이에게 너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리도 잘 아느냐라고 물으셨지만 산이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글자를 보면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전에도 이 글을 읽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기억의 창고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꺼낸 물건처럼 산이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아이들이 흉내낼 수 있는 재주가 아니었기에 훈장님은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산이는 글자를 배운 적은 없지만 서당 마루를 닦으며 대돌의 신발을 정리하며 훈장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열을 배우면 겨우 하나를 깨우치는데 산이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미루어 짐작하는 명석함을 타고났거나 아니면 전생에 못다 한 공부에 한이 맺혀 다시 태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훈장님은 이 아이의 재능을 귀하게 여겨야겠다고 다짐하며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훈훈하게 데워졌고 밖에서 내리는 눈발은
점점 굵어져 세상의 소란함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산이의 재능을 기쁘게 바라본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아까 훈장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해 망신을 당한 칠성이는 얼굴을 붉히며 질투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어려서부터 좋은 먹과 종이를 쓰며 공부했지만 늘 실력이 늘지 않아 훈장님께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칠성이의 눈에 천한 심부름꾼 아이인 산이가 칭찬을 받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주먹을 꽉 쥐고 산이를 노려보며 언젠가 이 수모를 갚아주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동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때 칠성이는 몇몇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군거기 시작했습니다. 저 녀석, 분명히 뭔가 이상해. 글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걸 알 수 있어? 아마도 귀신이 들렸거나 밤에 몰래 훈장님의 책을 훔쳐보고 외운 게 틀림없어. 칠성이의 말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순식간에 의심의 씨앗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칭찬받은 것이 기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마당에 눈을 쓸고 있었지만 등 뒤로 꽂히는 시선들이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아직 느끼지 못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서당에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훈장님은 방에 홀로 남아 촛불을 켜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산이의 그 맑은 눈동자와 거침없는 목소리가 훈장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이 말씀하시길 배우지 않고도 아는 일을 생이지지라 하여 으뜸으로 친다고 했는데 과연 산이가 그런 인재인지 아니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우연인지 훈장님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훈장님은 붓을 들어 종이에 몇 글자를 적어 내려가며 내일 산이에게 또 다른 시험을 해보리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산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 보았는데 오늘따라 별들이 유난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배고픔도 잊은 채 아이는 오늘 읽었던 글귀들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걸었고 그럴 때마다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보물을 다시 찾은 듯한 기분이었고 차가운 밤 공기조차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산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을 어귀에서는 이미 칠성이가 퍼뜨린 소문이 바람을 타고 이 집, 저 집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우물가에 모여 칠성이의 말을 전해 듣고는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그 심부름하는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글을 술술 읽는다지 뭐야. 어머, 정말 혹시 요물 아니야. 배운 적도 없는 아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말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부풀려졌고 산이의 비범한 능력은 어느새 불길한 징조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경외감을 갖기보다는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법이었고 산이의 순수한 재능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당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학동들은 산이가 마루를 닦으러 들어오자 슬금슬금 피하거나 곁눈질로 흘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산이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노골적으로 산이에게 시비를 걸며 야, 너 어제 어디서 그따위 속임수를 배운 거냐? 훈장님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 눈은 못 속인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산이는 억울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말대꾸를 했다가는
더 큰 소란이 일어날까봐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장님은 밖에서 들리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나오셨고, 칠성이는 얼른 딴청을 피우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훈장님은 산이를 불러 따뜻한 물 한 그릇을 주시며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려 애쓰셨습니다. 훈장님은 마을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짐작하고 계셨기에 산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을 막는 것은 흐르는 물을 막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라 훈장님의 근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발은 그쳤지만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어 대립 흔들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훈장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책을 펴셨지만 아이들의 집중력은 이미 산이에게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훈장님은 결단을 내리신 듯 산이를 교실 한가운데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산아, 어제 네가 읽은 것 말고 내가 지금 써주는 글자도 읽을 수 있겠느냐. 훈장님은 칠판에 평소 학동들이 배우지 않는 아주 생소한 고어를 적으셨습니다. 이것은 산이의 능력이 단순한 암기인지 아니면 진정한 깨달음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훈장님의 지혜였습니다. 모든 학동이 숨을 죽이고 산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산이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칠판에 적힌 글자는 마치 뱀이 기어가듯 구불구불하고 낯선 모양이었지만 산이의 눈에는 그 글자들이 살아서 춤을 추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또다시 그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그 글에 담긴 슬픈 감정까지 목소리에 실어 낭독하니 듣는 이들의 가슴이 저릿해질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다 산 노학자의 회한이 담긴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렸고 다른 아이들도 공포와 경외가 섞인 표정으로 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이가 낭독을 마치자 서당 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했습니다. 훈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산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가 품고 있는 것이 단순한 재주가 아님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넘어 전해져 온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운명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산이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자신이 읽었던 글귀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눈을 감으면 알 수 없는 풍경들이 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와 집이 즐비한 한양의 거리,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한 애틋한 마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산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그 낯선 기억들이 너무나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마을 밖 큰 길가에는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높은 벼슬아치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이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암행어사로 지방의 민심을 살피고 학문을 장려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어사의 행렬은 날이 저물어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산인의 마을 어귀에 이르러 불빛을 발견하고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이 우연한 방문이 산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은 평소와는 다른 묘한 활기로 들썩이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지난밤 늦게 마을 촌장님 댁에 묵게 된 귀한 손님 때문이었습니다. 촌장님 집 대문 앞에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 두 필이 매여 있었고 한양에서나 볼 법한 비단 옷을 입은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택감을 하러 가던 지게를 내려놓고 담 너머로 기웃거리며 이 산골 마을에 대체 무슨 일로 저런 높은 분이 오셨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인 마당, 위로 낯선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고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당으로 향하는 칠성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심사가 뒤틀려 있었는데 어제 산이에게 쏟아지던 훈장님의 칭찬과 아이들의 경외 어린 눈빛이 밤새도록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을 천한 심부름꾼 아이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에 억울해서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길가에 쌓인 눈을 발로 뻥차며 화풀이를 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질투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칠성이는 등 뒤로 메고 있는 책보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고 서당에 가서 또다시 산이의 잘난 척하는 꼴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서당에 도착한 칠성이는 마당을 쓸고 있는 산이를 보자마자 어제 준비해둔 독한 말을 내뱉기 위해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어제 있었던 신기한 일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는데 칠성이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산이가 똑똑해서 글을 읽었다고 생각하냐? 천만에 그건 절대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칠성이의 은밀하고도 섬뜩한 목소리에 아이들의 대화가 뚝 끊겼고 모두의 시선이 칠성에게로 쏠렸습니다. 칠성이는 아이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위해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글을 배우지도 않은 놈이 갑자기 유식해지는 건 산속에 사는 도깨비에게 홀렸거나 죽은 귀신이 씌었기 때문이래. 어제 산이 눈빛 봤지? 그게 어디 어린애 눈빛이더냐. 시뻘겋게 충혈되어서 번들거리는 게 꼭 짐승 같았잖아. 칠성이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꾸며댔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은 칠성이의 말에 겁을 집어먹고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어제 산이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이 경이로움에서 순식간에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서당 담장을 넘어 마을 우물가로까지 퍼져나갔는데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온 아낙네들의 귀에도 이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칠성이네 어머니는 동네 아낙들에게 침을 튀기며 아들의 말을 전했고 이야기는 사리부터 점점 더 기괴하게 변질되어 갔습니다. 글쎄, 그 서당 심부름꾼 아이가 밤마다 훈장님 몰래 책을 훔쳐다가 주문을 외운다지 뭐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기운을 몽땅 빨아들여서 정작 우리 애들은 머리가 굳어버린다는 구먼. 안악들은 혀를 차며 산인의 집 쪽을 흘겨보았고 근거 없는 미신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먹고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산인은 이런 험악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대뿐이었습니다. 저리 비켜. 재수 없어. 가까이 오지 마. 아이들은 산이가 다가오자 기겁을 하며 물러섰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옷자락을 여미며 피했습니다.
산이는 영문을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빗자루를 꼭 쥐고 서 있었지만 누구 하나 산이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던 친구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한 모습에 산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훈장님은 서당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헛기침을 하며 마루로 나오셨는데 아이들이 산이를 따돌리고 구석으로 몰아넣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훈장님은 평소 인자하던 모습과는 달리 엄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친구를 이리 홀대하느냐.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그를 모르는 무지렁이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다. 훈장님의 꾸지람에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았습니다. 훈장님은 칠성이를 따로 불러내어 준엄하게 타이르셨지만 칠성이는 겉으로만 잘못을 비는 척할 뿐 속으로는 더욱 앙심을 품었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이 혼난 것이 모두 산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기회에 아예 산이를 서당에서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훈장님이 보지 않는 틈을 타 아이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계속해서 산이를 괴롭히고 따돌리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서당은 학문을 닦는 신성한 곳이어야 했지만 칠성이의 질투와 아이들의 공포심으로 인해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게 되었습니다. 한편 촌장님 댁에 머물고 있던 귀한 손님은 바로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였는데 그는 지방의 교육 실태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러 온 대쪽 같은 성품의 선비였습니다. 어사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촌장과 차를 마시며 마을의 사정에 대해 묻던 중 서당에 관한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촌장은 마을에 떠도는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서당에 글 한자 안 배운 아이가 경전을 줄줄 외운다더라는 말에 어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어사는 평소 요사스러운 술수나 미신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었기에 이 소문이 단순히 아이의 재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악한 무언가가 개입된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어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촌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단순히 총명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돈다지요. 신성한 배움의 터전에서 그런 요망한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아이와 훈장이라는 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어사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고 촌장은 혹시라도 마을에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며 어사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어사는 곧바로 행장을 갖추고 서당으로 향할 채비를 하라고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서당에서는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산이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추운 마루 끝에 앉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산이가 방에 들어오면 공부가 안 된다며 아우성을 쳤기 때문에 훈장님도 어쩔 수 없이 산이를 밖에서 대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산이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제 읽었던 그 글귀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져 괴로웠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말발굽 소리와 함께 위풍당당한 행렬이 서당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서당 밖에서 망을 보던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훈장님, 큰일 났어요. 관아의 높은 나리들이 이쪽으로 오고 계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훈장님은 하던 강의를 멈추고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밖으로 나가셨고 학동들도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사또 일행이 서당 마당에 들어서자 서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사는 말에서 내려 위험 있는 걸음으로 다가왔고 그의 뒤로는 포졸들이 창을 들고 도열해 있어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훈장님은 뜰 아래로 내려가 정중하게 예를 갖추어 어사를 맞이했지만 어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시선은 날카롭게 서당 곳곳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훈장님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대뜸 이곳에 요사스러운 재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아이가 있다던데 그 아이가 누구냐? 라고 호통을 치듯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산이는 빗자루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잽싸게 앞으로 나서며 손가락으로 산이를 가리켰습니다. 나리, 바로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글도 모르면서 귀신 들린 소리를 해대어 우리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칠성이의 고발에 훈장님은 당황하여 아니, 그게 무슨 망발이냐? 라고 말리려 했지만 어사는 손을 들어 훈장님의 말을 막았습니다. 어사는 천천히 산이에게 다가가 위압적인 눈빛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이는 너무나 무서워서 고개를 들 수도 없었지만 어사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사는 산이의 허름한 옷차림과 깡마른 몸을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그 신동이라 불리는 녀석이냐? 아니면 마을 사람들 말대로 잡기가 쉬어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내 앞에서 그 요망한 혀를 함부로 놀렸다가는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어사의 말은 산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아이는 억울함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훈장님은 용기를 내어 어사 앞으로 나서며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나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는 심성이 착하고 맑은 아이입니다. 비록 배운 적은 없으나 타고난 총명함이 남달라 기특하게 여겼을 뿐 결코 요사스러운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세간의 헛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부디 너그러이 살펴주십시오. 훈장님의 필사적인 변호에도 불구하고 어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사는 타고난 총명함이라 그것이 과연 천부적인 재능인지 아니면 사악한 속임수인지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라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사는 훈장님에게 서당에서 가장 어렵고 오래된 책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훈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재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고서 한 권을 꺼내 오셨는데 그것은 훈장님조차도 해석하기 어려워 평소에 잘 펴보지 않는 난해한 경전이었습니다. 어사는 그 책을 뺐다시피 받아들고는 아무 페이지나 펼쳐서 산이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네가 정말로 총명하여 아는 것이라면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명쾌하게 풀이해 보아라. 만약 한 글자라도 틀리거나 머뭇거린다면 요세민을 혹세무민한 죄를 물어 엄히 다스릴 것이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과 학동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산이가 절대 읽을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산이의 부모님은 소식을 듣고 달려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줄 몰라 했습니다. 산이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는데 그 책은 낡아서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자들은 깨알같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이가 눈물을 닦고 책에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글자들이 또렷하게 떠오르며 낯익은 느낌이 다시금 온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와 책장을 넘기려 했지만 산이는 단단히 책을 붙잡고 글자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단순히 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글을 쓸 당시에 누군가의 감정, 먹을 갈던 냄새, 창밖으로 보이던 풍경까지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산이는 두려움을 잊고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것이 아닌가요? 산이의 엉뚱한 말에 어사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겁을 상실했구나. 감히 어사 앞에서 농을 하다니. 어사가 호통을 치려던 찰나 산이는 고개를 들어 어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떨고 있던 7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그윽하며 세월의 무게를 담은 듯한 그 눈빛에 어사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산이는 책을 보지 않고도 다음 장에 나올 내용을 읊조리기 시작했는데 그 목소리는 마치 훈계하는 스승처럼 엄숙하고도 부드러웠습니다. 산이가 읊는 내용은 책에 적힌 글자 그대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책의 저자가 숨겨놓은 행간의 의미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황급히 책을 들여다보았는데 산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책의 내용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산이가 이 부분은 먹물이 튀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붓을 놓쳐서 라고 덧붙인 말이었습니다. 어사가 그 페이지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구석에 희미하게 먹물이 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칠성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훈장님은 전율을 느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가 좋은 것을 넘어선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무언가였습니다. 어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산이를 응시했고 산이는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산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잊혔던 역사의 한 조각이자 끊어졌던 인연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사는 여전히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교묘한 속임수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네가 쓴 책이라니.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이 책은 100년 전 이 나라 최고의 문장가라 불리던 분이 남기신 유고집이다. 네가 어찌 감히 그분을 사칭하느냐. 어사의 호통에 산이는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눈을 깜빡였지만 여전히 그 기이한 기운은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당겨졌고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때 산이는 문득 서당의 천장을 가로지르는 굵은 대들보를 가리키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대들보 위에 제가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훈장님, 저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젖은 종이를 말리려고 저 위에 얹어두고는 깜빡 잊고 내려왔습니다. 산이의 뜬금없는 말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당의 대들보는 오랜 세월 묵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콧방귀를 뀌며
이제는 헛소리로 시간을 끌 셈이냐 라고 비웃었지만 훈장님의 표정은 진지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하인들을 시켜 긴 사다리를 가져오게 했고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나섰습니다. 과연 산이의 말대로 저 먼지 구덩이 속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아이의 망상일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칠성이는 제발 아무것도 없기를 간절히 빌었고, 산이는 왠지 모를 확신에 찬 눈으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당의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훈장님의 지시를 받은 젊은 하인 하나가 긴 사다리를 짊어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고, 사다리가 대들보 아래에 놓이는 쿵 하는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는 뒷짐을 진 채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그 모든 과정을 감시하고 있었고, 산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평온한 얼굴로 허공의 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제발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이 모든 것이 저 아이의 미친 헛소리이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인이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자 묵은 먼지가 눈처럼 폴폴 날려 내려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어깨와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대들보 위는 워낙 높고 어두워서 아래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기에 하인은 손을 더듬거리며 보이지 않는 공간을 휘저어야만 했습니다. 뭐가 잡히느냐? 훈장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하인은 콜록거리며 먼지밖에 없습니다요. 아무래도 아이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칠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거보세요. 제가 뭘 했습니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라고 소리치려 입을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인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거친 물체의 감촉이 느껴졌고, 하인은 잠깐만요. 뭔가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인이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은 기름 종이에 겹겹이 쌓여 끈으로 단단히 묶인 작은 꾸러미였는데 세월의 때가 묻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숨이 턱 막히는 듯 했고, 훈장님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떠졌습니다. 하인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그 꾸러미를 훈장님께 건네자 훈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 어사 앞으로 가져갔습니다. 어사는 굳은 표정으로 꾸러미를 받아들었는데 손끝에 전해지는 묵직한 세월의 무게에 잠시 주춤했습니다. 묶여있던 끈은 사가서 건드리기만 해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기름 종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어사가 조심스럽게 포장을 벗겨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끝부분은 좀이 먹어 너덜너덜해졌지만 그 안에 적힌 글씨만은 먹색이 바래지 않고 선명하게 남아있어 마치 어제 쓴 글인 양 생생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어사가 종이를 펼쳐들기도 전에 산이는 눈을 감은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니 뜰 앞에 오동나무 잎이 다 떨어지고 차가운 방 안에는 외로운 등불만이 벗이 되어주네. 산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시구절은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웠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드는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사는 황급히 종이를 펼쳐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종이에 적힌 글귀는 산이가 읊고 있는 내용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어사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악이 교차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은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글이다. 어사는 신음하듯 내뱉으며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서당을 세운 초대 훈장님이 젊은 시절 쓴 습작으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감추어 두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배운 적도 없는 7살배기 아이가 그것도 100년 전 대들보 위에 숨겨진 글을 보지 않고 줄줄 외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산신령이 도왔다. 조상님이 오셨다 하며 제각기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의심 많은 어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것이 혹시라도 누군가가 미리 꾸며낸 교묘한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마지막 의구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사는 산이를 향해 매섭게 물었습니다. 좋다. 네가 이 글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마. 허나 글자를 외우는 것은 앵무새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네가 진정 이 글의 주인이라면 이 글을 쓸 때의 마음가짐과 그때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왜 다 쓴 글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저 어두운 대들보 위에 숨겨두었더냐. 산이는 천천히 눈을 뜨고 어사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의 것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아이는 마치 먼 과거의 기억을 더듬듯 몽환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조정에서 버림받고 낙향하여 마음이 몹시 괴로웠던 날이었습니다. 세상의 뜻을 펼치고자 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좌절되었고 오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리라 다짐하며 이 서당을 지었지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은 미련과 울분을 떨칠 수 없어 비 오는 밤 홀로 앉아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세상에 알려지면 또다시 당파 싸움의 불씨가 될까 두려워 아무도 모르게 저 위에 감추어 두었던 것입니다. 산이의 대답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논리정연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치 그날 밤의 현장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당파 싸움이나 조정에서의 버림 같은 말은 시골 아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기에 어사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과 산이의 말을 맞춰보았는데 놀랍게도 모든 정황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이 서당의 설립자는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낙향한 비운의 천재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이제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자신이 괴롭히고 무시했던 아이가 사실은 서당의 큰 어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오금이 저려오고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지만 이미 문 앞에는 구경꾼들이 가득 차 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다른 학동들도 산이를 두려운 반, 존경심 반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함부로 대했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며 산이에게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정말로 스승님의 환생이란 말이냐? 어찌하여 이제야 그 사실을 드러내게 된 것이냐? 훈장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질문에는 오랜 세월 스승을 그리워했던 제자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이는 훈장님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대하듯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내 뜻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을 보고 차마 눈을 감을 수 없어 다시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에 서당 안은 숙연해졌고 훌쩍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가난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심부름만 하던 산이가 사실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스승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사 또한 콧날이 시큰해짐을 느끼며 그동안 관라로서의 권위에만 갇혀 백성들의 아픔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산이를 의심하는 죄인이 아니라 존경해야 할 스승으로 대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어사는 마지막으로 확실한 물증을 하나 더 잡고 싶었습니다. 심증은 확실했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조정에 보고하고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해서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사는 다시 한번 산이를 시험하기로 마음먹고 서당 벽에 걸려있는 오래된 현판을 가리켰습니다. 그 현판에는 하기시스 버얼, 그들이라는 네 글자만 적혀 있고 그 뒤에 이어져야 할 대구, 돼지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설립자가 후학들에게 남긴 숙제로 100년 동안 아무도 그 빈칸을 채우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가 진정 이 서당의 주인이라면 저 현판에 비어있는 뒷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저것은 설립자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화두로 오직 그분만이 정답을 알고 계신다. 네가 지금 붓을 들어 저 빈칸을 완성한다면 더 이상 너를 의심하지 않고 큰 절로 예를 올리겠다. 어사의 제안은 서당 안을 다시 한번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이 아니라 설립자의 철학과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난제 중의 난제였기 때문입니다. 산이는 고개를 들어 낡은 현판을 잠시 응시하더니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숙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 비워둔 여백이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그 여백을 채워주마. 산이의 당당한 태도에 훈장님은 급히 지필묵을 준비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은 벼루에 먹을 갈고 가장 좋은 붓을 골라 산이 앞에 대령했습니다. 산이는 붓을 받아들었는데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생 빗자루만 잡았던 아이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붓을 쥐는 자세가 우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먹을 듬뿍 머금은 붓이 하얀 종이 위로 옮겨지자 산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에는 먹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고 밖에서는 바람 소리조차 잦아들어 세상이 멈춘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산이가 눈을 뜨고 힘차게 붓을 휘두르기 시작하자 종이 위에는 힘차고 유려한 필체가 춤을 추듯 나타났습니다. 7살 아이의 손목에서 나오는 힘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묵직하고도 기백이 넘치는 글씨였습니다. 산이가 써 내려가는 글자는 한 획 한 획이 살아 움직이는 용과 같았고 보는 이들의 넋을 빼놓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칠성이는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고 어사는 붓끝을 따라가는 시선을 떼지 못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이는 거침없이 글을 써 내려갔고 마침내 마지막 점을 찍으며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에는 현판의 앞구절과 완벽한 짝을 이루는 명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진정한 목적을 일깨우는 깊은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종이에 적힌 글귀를 소리내어 읽어보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과거 급제 시절 그토록 도달하고자 했으나 끝내 닿지 못했던 학문의 경지였기 때문입니다. 어사는 떨리는 무릎을 꿇고 산이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이 어리석어 태산 같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망령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부디 이 미천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사의 파격적인 행동에 마을 사람들과 악동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푼장님도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이는 그런 어사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손길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는 너의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죄가 없다. 다만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귀한 가르침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거라. 산이의 목소리는 이제 아이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은 성인의 목소리처럼 서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성이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바닥에 머리를 침고 사죄를 시작했고 그 소리는 조용한 서당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에는 다시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하늘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축복하듯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이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스쳐 지나갔고 몸이 조금씩 휘청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기운을 쏟아부은 탓인지 아니면 전생의 기억이 현생의 작은 몸을 감당하기 버거웠던 것인지 산이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얼른 산이를 부축하여 아랫목에 앉혔고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산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마을 밖에서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음을 알리는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서당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산이의 부모님이었는데 그들은 눈물을 범벅이 된 채 뛰어들어와 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산아, 이게 무슨 일이냐. 관아에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부모님은 산이가 겪은 기이한 일들을 아직 다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식이 무사한 것만 확인하고 오열했습니다. 산이는 부모님의 품에 안기자 방금 전까지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어린아이의 표정으로 돌아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어사는 산이의 부모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당신들의 아들은 하늘이 내린 보물입니다. 부디 이 아이를 귀하게 키워주십시오. 제가 조정의 장계를 올려 이 아이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산이의 부모님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높으신 분이 아들을 칭찬하자 감격하여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이가 쓴 글씨는 여전히 종이 위에서 검푸른 빛을 발하며 서당의 공기를 무겁고도 신성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당 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침묵이 깨지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사람들의 깊은 탄식과 안도의 한숨 소리였습니다. 산이의 부모님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아들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방 안을 감도는 공기가 이전에 살벌했던 신문장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산이가 완성한 글씨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벽에 걸린 낡은 현판 옆에 대어 보았는데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두 글씨가 마치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에 다시 한번 전율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먹으로 쓴 글자가 아니라 끊어졌던 역사의 맥이 다시 이어지는 숭고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는 멍하니 서 있는 마을 사람들과 학동들을 향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경이로운 일을 목격하였다. 이 아이는 요물도 아니요.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다. 다만 배움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옛 선인의 지혜가 잠시 이 맑은 영혼을 빌려 세상에 나온 것이다. 어사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지자 그동안 산이를 두려워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의 표정에는 부끄러움이 번져갔습니다. 특히 우물가에서 헛소문을 퍼뜨렸던 안악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로의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단 한 사람, 칠성이 많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낱낱이 밝혀질까봐 두려워 사람들 틈에 숨어 슬금슬금 뒷문 쪽으로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칠성이는 산이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죽기보다 무서웠고 어사의 서슬 퍼런 불호령이 언제 자신에게 떨어질지 몰라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막 문지방을 넘으려던 찰나 산이의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칠성이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칠성아, 어디를 급히 가려느냐? 아직 우리가 풀어야 할 매듭이 남아있지 않느냐? 산이의 부름에 칠성이는 감전된 듯 몸을 굳혔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망치려던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칠성이는 덜덜 떨며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갈 곳을 잃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부모님의 품에서 나와 천천히 칠성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산이의 모습은 아까처럼 위압적인 도사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예전에 주눅든 심부름꾼 아이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고요한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미워한 것은 네 잘못이 아니다. 그것은 내 안의 불안이 만들어낸 헛개비였을 뿐이다. 산이의 말은 칠성이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산이가 자신을 비난하고 벌을 줄 것이라 생각했기에 이토록 담담한 용서의 말에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산이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을 테지.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에 있음을 이제는 알겠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칠성이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 산아. 정말 잘못했어. 나는 내가 부러웠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너는 배우지도 않고 척척 해내는 게 너무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너를 쫓아내려고 했어. 칠성이는 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서당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이들은 평소 거만하기만 했던 칠성이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숙연해졌고 어른들도 혀를 차면서도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훈장님은 회초리를 들어 칠성이를 엄하게 꾸짖으려 하셨지만 어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만큼 큰 벌은 없는 법이요. 저 아이의 눈물을 보시오. 이미 마음속으로 수천 번의 매를 맞았을 것이오. 어사의 말에 훈장님은 회초리를 거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이는 울고 있는 칠성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일어나라. 네가 흘린 눈물이 마음에 쌓인 독을 씻어내 줄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위로했습니다. 칠성이는 산이의 손을 잡고 엉엉 울며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고리가 풀리자 서당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사는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호탕하게 웃으며 훈장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자, 오해는 풀렸고 귀한 인재도 얻었으니 이보다 더 경사스러운 날이 어디 있겠소. 내 오늘 이 마을에 작은 잔치를 열어 사람들의 놀란 가슴을 달래주고 싶소. 어사는 수행원에게 명하여 돈주머니를 내어주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음식을 장만해 오라고 일렀습니다. 이 뜻밖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서당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쌀과 채소를 가져왔고 서당 마당 한쪽에는 임시 부뚜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솥뚜껑을 뒤집어 놓고 기름을 두르자 고소한 지짐이 냄새가 퍼져나가며 산골 마을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산이의 부모님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면서도 마을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네 아들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어. 앞으로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될 걸세 하는 덕담들이 쏟아졌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서당 마당에 모닥불이 피어오르자 잔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훈장님과 어사는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학문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아래 마당에서는 신분의 귀천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칠성이는 산이에게 갓 구운 떡을 가져다 주며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고 산이는 그런 칠성이를 보고 방긋 웃어 주었습니다. 두 아이 사이의 앙금은 모닥불 연기처럼 하늘로 흩어져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우정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사는 술잔을 내려놓고 흐뭇한 표정으로 산이를 바라보며 훈장님께 물었습니다. 저 아이를 어찌할 생각이시오? 내 생각 같아서는 당장 한양으로 데려가 성균관에 입학시키고 싶소만. 훈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 아이에게 깃든 기억은 귀한 것이나 아이는 아직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일찍 세상의 주목을 받으면 오히려 그 재능이 독이 될 수도 있지요. 이곳에서 제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그릇을 단단하게 만든 후에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어사는 훈장님의 깊은 뜻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연 훈장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서두르다 체하는 법이지요. 그렇다면 내 저 아이가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책과 지필묵을 정기적으로 보내드리리다. 부디 나라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십시오. 두 어른의 대화 속에서 산이의 미래는 밝게 그려지고 있었고 서당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산이는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나자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서당을 압도하던 신비로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입가에 떡고물을 묻힌 채 잠과 사투를 벌이는 영락없는 7살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저렇게 순한 아이가 어찌 그런 엄청난 일을 하며 신기해하면서도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이의 몸 안에 깃든 선인의 영혼도 이제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 깊은 휴식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칠성인의 어머니는 산인의 어머니에게 다가가 조용히 사과를 건넸습니다. 내가 귀가 얇아서 몹쓸 소문을 퍼뜨렸네. 정말 미안하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산이 어머니는 칠성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어 넘겼습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요. 뭐, 우리 산이가 워낙 별나서 그런 거니 이해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끼리 잘 지내면 그만이지요. 아낙네들의 화해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이루어졌고, 마을의 인심은 다시 예전처럼 넉넉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눈발이 다시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했지만, 서당 안팎은 사람들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어사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했기에 잠자리를 청하러 일어섰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훈장님은 산이를 불러 오늘은 집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가거라. 내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이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훈장님의 방 아랫목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칠성이는 돌아가기 전 산이에게 다가와 내일 아침에 내가 제일 먼저 와서 마당 쓸게. 너는 좀 더 자도 돼. 라고 속삭이고는 씩씩하게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고요해진 서당. 훈장님은 산이를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아이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스승님, 정녕,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뜻을 이어받을 아이를 점지해 주신 것입니까? 훈장님은 마음속으로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산이의 고른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훈장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들보 위에 숨겨져 있던 시가 세상에 나왔고 끊어졌던 배움의 길이 다시 열렸으니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이제 매섭지 않고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산이는 꿈속에서 다시 붓을 잡고 글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외롭고 슬픈 글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읽을 수 있는 즐겁고 희망찬 글이었습니다. 꿈속의 서당에는 칠성이도 있었고 마을 아이들도 모두 모여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 어깨 동무를 하고 큰 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어사는 채비를 마치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서당의 기둥을 한번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작은 산골 마을에서 조선의 미래를 보게 될 줄이야. 내 반드시 다시 오리라. 어사는 하인들을 깨우지 않고 조용히 말을 몰아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눈 위에 찍힌 말발굽 자국만이 그가 다녀갔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서당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칠성이는 약속대로 제일 먼저 와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산이는 물을 길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눈이 마주치자 서로씩 웃었고 그 웃음은 아침 햇살보다 더 환하게 빛났습니다. 다른 학동들도 하나둘 등교하며 달라진 서당의 분위기에 적응해 갔습니다. 이제 산이를 피하거나 따돌리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산이가 빗자루를 들면 서로 뺏어서 대신 쓸어주려 했고 모르는 글자가 나오면 제일 먼저 산이에게 달려가 물어보았습니다. 산이는 이제 심부름꾼이 아니라 훈장님의 특별 제자이자 아이들의 작은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이는 거만해지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분장님은 산이를 정식으로 학동들의 자리에 앉히고 천자문이 아닌 더 깊은 경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산이가 글을 읽으면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경청했고 훈장님의 설명이 덧붙여지면 배움의 깊이는 배가 되었습니다. 서당은 이제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배움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훈장님은 산이를 불러 대청마루에 앉히고 붓 한 자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붓은 훈장님이 젊은 시절 스승님, 즉 산이의 전생이라 여겨지는 분께 받았던 귀한 붓이었습니다. 산아, 이 붓은 주인을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이제야 제 주인을 찾았으니 부디 이 붓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글을 쓰거라. 산이는 두 손으로 공손히 붓을 받아들고 훈장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붓 끝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기운이 산이의 손을 타고 가슴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농사일이 바빠도 아이들을 서당에 보내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지나가다 산이를 만나면 우리 꼬마 훈장님이라 부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칠성이네 부모님도 떡이나 과일을 싸들고 와서 훈장님과 산이에게 고마움을 표하곤 했습니다. 서당은 마을의 중심이 되었고 글 읽는 소리는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눈은 더욱 많이 내렸지만 서당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산이의 옛날 이야기를 들었고 산이는 전생의 기억인지 아니면 책에서 읽은 것인지 모를 신비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훈장님은 멀리서 빙그레 웃으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모든 평화가 한바탕 소동 끝에 찾아온 선물 같아서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깊어져 동지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산골 마을에는 밤새 소복소복 눈이 내려온 세상이 은세계로 변해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는 투명한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고 장독대 위에 쌓인 하얀 눈은 마치 소미불을 덮어놓은 듯 포근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운 속옷을 꺼내 입고 서로의 집 앞 눈을 쓸어주며 하루를 시작했고 굴뚝마다 피어오르는 아침 연기는 바람 없는 하늘로 곧게 뻗어 올라가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 어디에서도 예전의 흉흉한 소문이나 날카로운 눈초리는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이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서당의 아침 풍경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칠성이의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중천에 떠야 겨우 눈을 비비며 나타나던 칠성이가 이제는 산이보다 먼저 서당에 도착해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빗자루질을 하다가 산이가 들어오면 환하게 웃으며 왔니? 오늘은 내가 안방 군부를 다 지펴놨으니 너는 물만 길어오면 돼. 라고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산이 또한 그런 칠성이에게 고마워하며 주머니에서 따뜻하게 데운 구운 달걀 하나를 꺼내 건네주곤 했습니다. 두 소년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끈끈한 우정이 싹트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는 훈장님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의 풍경 또한 사뭇 진지하고 열띠게 변해 있었는데 이는 산이의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훈장님이 새로운 글을 가르치실 때면 학동들은 모두 산이의 반응을 살피곤 했는데 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면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눈을 빛내며
수업에 빠져들었습니다. 산이는 자신이 아는 것을 뽐내지 않고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조용히 다가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글자는 말이야. 나무가 늙어서 가지가 축 늘어진 모양을 본뜬 거야. 그러니까 늙을 노자가 되는 거지. 산이의 설명은 훈장님의 어려운 풀이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아. 서당의 학습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반가운 전갈과 함께 진보따리가 도착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번 다녀가신 암행어사께서 보내신 선물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질 좋은 종이와 먹, 그리고 산이와 학동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산이를 위해서는 특별히 제작된 고급 붓과 벼루가 들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학문을 닦아 세상을 밝히라는 어사의 친필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어사의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너희들의 배움을 응원한다는 뜻이니 더욱 정진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새 책과 붓을 품에 안고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서당으로 몰려와 구경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산이가 정말 큰일을 했네. 나라님도 우리 마을 서당을 알아주시는 게야. 어른들은 산이의 등을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산이의 부모님은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산이는 어사가 보낸 붓을 손에 쥐고 그 묵직한 무게감 속에서 자신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불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짓날 저녁이 되자 훈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서당으로 초대하여 작은 팥죽 잔치를 열었습니다. 훈장님 댁 부엌에서는 커다란 가마솥에 팥죽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온 서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들은 새알심을 동글동글하게 빚어 넣으며 올 한 해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가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원했습니다. 사랑방 아랫목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둘러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당에는 멍석을 깔고 아이들이 팽이치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산이는 아이들 틈에 섞여 팽이를 치면서도 가끔씩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전생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훈장님은 산이를 불러 사람들 앞에서 글 한 구절을 읊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산이는 수줍게 일어나 목글 가다듬고 동짓날 밤의 정취에 어울리는 시를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밤, 차가운 달빛 아래 매화는 홀로 피어나 향기를 팔지 않고 산이의 낭낭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고 모두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할머니들도 산이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을 느끼며 눈시울을 붉혔고 농사일로 거칠어진 아버지들의 손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치유의 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팥죽을 한 그릇씩 비우고 든든한 배를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훈장님, 덕분에 잘 먹고 갑니다. 올겨울은 춥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덕담이 오고 가고 서당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훈장님과 산이 그리고 칠성이와 몇몇 학동들은 집에 가지 않고 서당에 남아 화로를 가운데 두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는지 창호지 문 너머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은 참숯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훈장님은 아껴두었던 밤과 고구마를 꺼내 화로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출출할 텐데 이거라도 구워 먹으며 이야기나 하자꾸나. 아이들은 환호하며 밤에 칼집을 내고 고구마를 불 속에 묻었습니다. 잠시 후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고 잘 익은 군밤이 톡하고 터지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칠성이는 뜨거운 군밤을 호호 불어가며 껍질을 까서 제일 먼저 훈장님께 드렸고 그 다음은 산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산이는 고마워. 너도 많이 먹어. 하며 칠성이의 입에 노랗게 익은 밤알을 쏙 넣어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칠성이는 우물거리며 물었습니다. 산아, 너는 정말 전생의 대감마님이었어? 한양은 어떻게 생겼어?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이 쏟아지자 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에는 기와집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고 밤이 되면 청사초롱이 별처럼 불을 밝힌단다. 그리고 임금님이 계신 궁궐은 산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 생생해서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산이의 이야기 속에서 한양은 멀고 낯선 곳이 아니라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꿈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훈장님은 문득 산이에게 물으셨습니다. 산아, 너는 전생의 기억이 힘들지 않으냐? 어린 몸에 너무 많은 세월을 담고 사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을 텐데. 훈장님의 걱정 어린 질문에 산이는 고개를 저으며 맑은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기억들 덕분에 제가 왜 글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배운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좋은 스승님과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산이의 어른스러운 대답에 훈장님은 가슴이 뭉클해져 말없이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가자 아이들은 하나둘 하품을 하며 졸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배부른 포만감, 그리고 산이의 나직한 이야기 소리가 최고의 자장가가 되어 아이들의 눈꺼풀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이는 어느새 산이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고 다른 아이들도 서로의 몸을 베개 삼아 가짜 떨어졌습니다. 훈장님은 잠든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든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훈장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산이도 밀려오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눈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세상은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산이는 잠결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훈장님의 책장 넘기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전생에 화려했던 벼슬도, 억울했던 누명도, 못다 한 학문의 한도, 이제는 모두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현재의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 산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훈장님은 호롱불 심지를 조금 낮추어 방 안을 어둑하게 만드셨습니다. 벽에 걸린 산이의 글씨가 은은한 불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겪은 시련이 걸음이 되어 훗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게 하소서. 그리고 이 평화가
오래도록 이 마을에 머물게 하소서. 군장님의 기도는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였고 마을을 지키는 느티나무도 가지를 흔들며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이들은 또다시 눈을 비비며 일어나 마당을 쓸고 글을 읽을 것입니다. 산이는 칠성이와 함께 눈싸움을 하며 깔깔거릴 것이고 분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아이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은 조금씩 자라날 것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아끼고 배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이는 꿈속에서 넓은 들판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훈장님도 계셨고 어사 아저씨도 계셨고 칠성이와 마을 친구들도 모두 함께였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강강술래를 하듯 돌고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산이는 꿈속에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마을의 모든 흉터와 아픔을 덮어주었고 세상은 더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하얀색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서당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얇은 연기만이 아직 사람들이 깨어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지만 그마저도 곧 사그라들고 깊은 밤의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서당. 그곳에는 시대를 뛰어넘은 지혜와 순수한 동심이 어우러져 따뜻한 전설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눈발을 타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도 기억될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고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품은 채 말입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들 시간입니다. 산이도, 칠성이도, 분장님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모두 평화로운 꿈속으로 여행을 떠날 차례입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늘 하루 수고한 몸과 마음을 누이고 내일 찾아올 새로운 태양을 기다리며 깊은 잠을 청해봅니다. 글 읽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잠든 이 밤 모두가 평안하기를.